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연일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불이 붙었고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의 징계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거센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이야기한 25% 상호 관세 부과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고요. 또 미국 현지에 파견된 협상단도 러트닉 상무장관과 2차 협상까지 벌이면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협상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한 장면을 하나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막무가내식 미국의 욕심과 그리고 이 최대한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한국의 눈물겨운 노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지금 통상과 외교의 원칙이라고 하면요, 상호 존중과 호혜거든요. 근데 이런 원칙은 이제는 물 건너갔다. 그리고 특히 미국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자유진영의 맏형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일종의 우방, 동맹 이런 시대도 이제는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에만 오직 초점을 맞춘 채 이제 상대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지금 구사 중이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과의 협상에서 지난 일본과의 타결됐던 그 협상안을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고 무조건 한국은 여기 이만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네.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은 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일본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경제대국이고 그만큼 일본이 했던 만큼 내놔야 된다는 식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요. 우리가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대미 흑자라는 이 누적된 금액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그만큼은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먹힐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막무가내식 미국과 또 한국이 눈물겨운 노력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말이 이게 협상이지 동등한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되는 그냥 불평등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은 그동안 미국이 굉장히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 세계 각국이 미국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경제가 잘 살게 됐으니 그만큼 이제는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이런 양보를 하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정은 여건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하고 어떤 경제 규모나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일본이 벌써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 굉장히 시간이 쫓겼다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어떤 ATM, 그러니까 현금 지급기라고 표현한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의 어떤 양보 협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가서 EU에 있는 EU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하는데 만약 EU 같은 경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관세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조차도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나쁘다. 다만 이런 지점에서 보면 결국은 아마 이번 달 말까지도 아마 원래 관세 협상 시한이 이번 달 말을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 측에서도 쌀시장이나 아니면 쇠고기 시장까지도 개방하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준비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번 달 협상을 넘었을 수 있는 그런 충격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정부 측에서 대단히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관세 유예 시한 추가 연장을 기대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에 좀 쫓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법 정책실장이요, 농산물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이 제시한 이 패키지 딜이 이번 협상에서 좀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가장 큰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우리 입장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자체를 카드로 준비를 하지 않았었는데 일본이 지금 쌀 시장을 좀 더 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패키지 딜과 관련해서 가장 관건은 세 군데인데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쌀 시장 개방인데 일본은 그래도 쌀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WTO에 따라서
따라서 협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로 지금 그 수입하는 물량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5나라로부터 미국을 포함한 5나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이 쿼터가 개별적으로 다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만약에 상당히 포션을 늘리게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완전히 이 전체의 규모를 늘리든지 아니면 원래 확정돼 있는 안에서 국가 간 쿼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4개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고기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30개월 원령이 넘어가는 소는 지금 수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옛날 광우병 사태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사실상 이 지금 미국산 30개월 소고기를 지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스코틀랜드로 가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수입 안 하는 나라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금 30개월 원령이 넘어가는 소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내몰리게 됐는데 문제는 그 옛날 강우병 사태의 그 일종의 뭐랄까요 트라우마가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국민적인 이해도가 지금 현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미 투자 얘기예요. 일본이 이번에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750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700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일본은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우리도 투자를 하긴 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우리가 준비한 투자 규모가 한 1,000억 달러 정도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정도 절반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최소한 2,000억 달러 이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2,000억 달러를 우리가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기업들이 내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런 여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백악관 당국자의 입에서 이제 한국과 생산적인 협상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계속적으로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 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따로 미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결국은 15%의 관세 협상을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일본 측이 제시한 만큼의 어떤 일방적인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살 시장이라든가 결국은 우리 그 축산물 시장, 소고기 시장 어느 정도 개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이라든가 또는 한우 지원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 우리 농간 아니면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원이 가능한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규모를 최소한 4천억 정도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한 2천억 불 정도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미국 측에서 그조차도 더 올리겠다는 그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550조 원 규모가 되면 이게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일본도 보면 이번 협상은 타결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일본이 그 투자하는 금액이 720조 원 정도를 분기별로 그러니까 3개월마다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관세 폭탄을 또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적어도 4천억 불이나 한 550조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이 결국 실질적으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근데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원칙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보면 이 대미 협상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안 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주한 미 대사도 임명하려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주한 미군을 감축하겠다 이런 엄포성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산업부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귀중한 골든타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가서 타운홈 미팅을 하고요. 또 SPC 공장 근로자 사망하기 위해서 사망 곳에 가서 현장 어떤 조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사실은 뭐 나름대로 지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모든 어떤 정부의 역량을 지금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좀 집중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이 남은 게 아니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어떤 국익 외교하겠다, 실용 외교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어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그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실용 외교나 국익 외교의 실체가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화까지 저는 이 대통령이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양측에서 이제 선명성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 입법, 또 박찬대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좀 뒤처진 박찬대 후보의 강공 전략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선명성 경쟁을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뭐 일단 뭐 선거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 자신의 선명성을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하나의 뭐 정치적 저는 구호라고 봅니다. 일단 뭐 지난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대통령 간저로 몰려갔던 45명의 의원들을 사실상 집단적으로 제명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실현 가능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입장에서는 내란의 척결을 완성하겠다는 그 의지를 담은 것이고 특히 지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내란 정당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정당 해산까지 연결시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중간 단계에서 원래는 정부가 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국회에서 본회의 결의로 제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저는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일종의 뭐랄까 양적 후보다 모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차별성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에 있어서 표의 그러니까 득표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정적인 하나의 뭐 잣대가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현 가능성보다는 좀 의미를 강조한 박찬대 후보의 카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대표를 뽑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 국가적인 개혁 어젠다를 갖고 조금 여당의 후보자들이 조금 경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어떤 야당 죽이기라고 보일 수 있는 야당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모이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진보 보수 겨눌 것 없이 전부 다 이 통합과 어떤 소통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특히 취임식 날 보면 야당 대표를 모아서 어떤 비빔밥 회동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여당의 대표는 전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어떤 철학이나 방향하고 전혀 좀 딴 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당장은 보면 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이 55%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강성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당장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집권당의 후보, 대표 후보인 만큼 이제는 어떤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가 내세우는 부분들도 어떤 당원에 대한 약속이고 또 국민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약속인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박찬대 의원이 얘기하는 국민의힘 45명 제명 안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어떤 뭐 어디 국회의 어떤 제적이 3분의 1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200명을 넘기기는 좀 힘들어서 단지 그런 부분도 조금 추진하기 어렵지만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어떤 위헌 정당인가 여부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그런 것들을 어떤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헌법재판소 위헌 정당이라고 청구했을 때 그는 청구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6명의 재판관들 인용을 하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란 정당으로 됐기 때문에 그럼 해산하는 게 맞고요. 만약 6명 이하가 돼서 기각이 된다면 더 이상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더 이상 자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 정당 그런 프레임이 계속 끌려다닐 게 아니라 그냥 정청래 만약 후보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면 위헌 정당 청구 심판을 함께 해서 그냥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만약 내란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되면 그냥 해산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국민의힘 그 과정에서 지금 흩어진 보수층을 좀 결집할 수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위헌정당 청구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꼭 지켰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무감사위가 이제 지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의 책임을 물어서요. 권영세 또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당원상 근거 없는 불법 행위다라고 규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당원권 정지 징계가 최대가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당무감사위에서 일단 지난 대선 기간 중에서도 후보 교체에 대해서 어쨌든 당 공식 기구가 그 부분은 당헌 당규에 위배가 됐고 그리고 불법 행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린 부분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양수 사무총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비대위원회의라고 하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다른 비대위원들도 거기에 준하는 정치적 책임 내지 어떤 당헌 당규상의 어떤 징계의 대상이 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지금 당무 어떤 감사유예상 결정이 이것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당사자들의 어떤 소명을 받아서 어떤 징계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쉽진 않아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무감사위의 위원장들이나 여기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임명이 됐고 지금 당의 중앙윤리위원장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떤 임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마 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어떤 징계 공고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분들이 윤리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나름대로 어떤 보수, 어떤 국민의힘이 어떤 쇄신을 바라는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2명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실제로 이 징계에서 제외된 권성동 의원까지도 이제 나도 징계를 하라라고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사태가 뭐 당내 좀 계파 갈등의 내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윤리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교수님? 글쎄요. 뭐 저는 뭐 윤리위에서 과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윤리위원장이 공교롭게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던 분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같은 뭐 이 대학의 동기라고 그렇게 또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의 좀 그러니까 이 결정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의구심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당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혁신의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 지금 당무감사위가 이런 결정을 했지만 당무감사위가 이런 정치적인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것이죠. 뭐 앞서 우리가 봤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원장, 윤희숙 혁신위원장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알만한 식자층들이 뭐 이 정치 고관여층들은 알만한 이 정치력을 가졌다 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은 상황을 과연 당무위 감사위가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 끝까지 추진될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나도 그럼 징계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애둘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 왜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선 과정에서 당 밖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서 김덕수를 이야기했던 김문수 후보 같은 이 당시의 그런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 시건, 거짓말 이런 한 당사자도 그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 지금 애둘러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제 생각에는 결국은 다음 달에 지금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당대회의 지금 경선 룰이 당원 80%, 민심 20%입니다. 당심 80%, 민심 20%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양상으로 봤을 때는 전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 그리고 지금 뭐 언더 친윤이 민다고 알려져 있는 장동희 후보가 사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공교롭게도 김문수 지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쪼그라드는 것은
당이 쪼그라드는 식으로 혁신하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뭐랄까요 혁신,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내부 총질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어제 당무감사위가 했던 결정은 결국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요.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인간적 도리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뭐 특별 사면의 간보기로 해석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회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는 자꾸 사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국 전 대표 본인은 정작 원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본인이 어떤 사면이 되거나 복권이 되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고요.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신세를 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법률 전문가인 아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어떤 특별 사면이라든가 복권 이런 것들보다는 아마 모범수에 따른 조기 석방을 쫓고 우리 모범수 가석방 같은, 왜냐하면 그게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어쨌든 이제 모범수로 어떤 인정이 되면 가석방 될 수 있는 그런 조기 석방할 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중에 지금 7개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가을쯤 되면 모범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나는 어떤 억울한 판결이지만 나는 나름대로 형기를 다 채우려고 노력했고 그 형기를 채운 상황에서 나는 조기 석방됐다. 이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좀 당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신세를 지지 않고 정책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 이후에 본인이 아마 어떤 복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다음에 차기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정치 로드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는 전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자꾸 사면을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이 사면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사면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 그냥 뭐 주변에서 정치권에서 네.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특별 사면 자체를 일단 조국 전 대표 본인이 원치 않을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진짜 원치 않을까요? 지금 일단 뭐 조국혁신당 쪽에서 놓은 이야기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조속한 사면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당명에도 지금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듯이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이라는 것은 당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가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뭐 원식 국회의장이 교도소로 직접 그러니까 특별 면회를 간 것은요. 저는 뭐 이번 8.15 특사를 지금 예정을 둔 하나의 정치적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격려용 차원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국회의장이 수감 중인 이 수용자를 만나러 직접 면회 간 거는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 무게가 있는 행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7월 17일 날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식사를 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 만찬석상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가방 의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뭐랄까 우당적 차원에서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매끄러운 국정 운영이 힘들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뜻을 전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최동석 인사처장, 혁신처장이 최근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상당한 또 이 안 좋은 발언들 했던 거 그리고 또 검찰 출신들을 연달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다 고려한 그런 식의 정치적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